음, 오늘은 관료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차 구사 시험 범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집단, 사회조직의 마지막 주제는 관료제인데, 오늘의 학습 목표는 관료제의 의미를 이해하고 탈관료제와 그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개념은 굉장히 작아요. 그쵸? 그래서 관료제의 특징, 탈관료제의 특징 이런 것들만 정리해보면은 금방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관료제와 탈관료제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먼저 이제 관료제가 등장을 하고 이러한 관료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등장한 게 탈관료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제 그러면 관료제라고 하는 게 뭔가, 우리 지금까지 사회 집단, 또 지난 시간에는 사회 조직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 사회 조직이라고 하는 거, 목표를 지향하고 구성원들의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 조직이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운영 방식, 운영 체제가 바로 우리는 관료제라고 하는 그러한 체제다, 운영 체제.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장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산업화로 인해서 소품종 대량 생산, 공장에서 이제 대량으로 이런 걸 찍어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이후 기업들이 점점 커지면서, 조직 규모가 커지면서 이렇게 조직의 규모가 커졌어. 막 직원들 막 300~400명씩 있고, 그쵸? 몇만 명이 있잖아. 삼성전자의 직원이 몇 명일까? 엄청 크겠지. 그런 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운영 방식의 필요성이 필요해진 거야. 그래서 등장한 게 관료제라고 하는 게 이제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면,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관료제는 이런 모습 떠올리시면 돼요. 회사인데, 이제 회사나 예시로 이제 떠올려셔야 되는 건 이제 공무원 조직, 좀 딱딱한 그런 조직들 있죠. 행정부 조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규모의 이런 기업들 떠올려 보시면은 사장이 있을 거고요. 부서들의 위계가 딱딱딱 정해져 있잖아. 사장님, 부사장,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부장들 있을 거고, 부장들, 그 팀을 이끄는 팀장들, 그 다음에 각종 사원들, 이 사이에도 이사부터 해가지고 직급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각각의 지위와 책임 역할이 명확한 이런 집단들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각자 사원이 맡은 바 역할, 팀장이 하는 거, 부장이 하는 거, 이렇게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고 이런 위계가 서열화되어 있는 거. 위로 올라갈수록 힘이 센 사람들이겠지. 그래서 위계가 서열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근데 이제 의사 결정할 때는 누구의 의사 결정이 크겠어요? 사장님의 의사 결정이 크겠죠. 그래서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 2025년도 우리 회사의 기업 목표는 매출 10억 달성이다. 이런 식으로 10억 달성이 목표야. 이렇게 의사를 딱 확고하게 해주면은 그 밑에 이제 부사장들이 이거에 대해서 계획 세우고 얘한테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서 가져와 이렇게 막 하겠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는 상명하달식, 그래서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공무원 조직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은 굉장히 문서로 규격화되어 있고 처리 절차가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챙기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왜냐면 그렇게 문서가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으면 장점도 있어. 그 구성원, 직원이 바뀌더라도 그 문서 규약과 절차대로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가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서로 딱 기록을 해두면은 이렇게 과연 이게 어디에서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지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문서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처리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 보면은 경력이 올라갈수록, 연차가 쌓일수록 호봉이 올라가고 지위가 올라가고 승진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능력이 아무리 좋더라도 입사 1년 차밖에 안 됐어? 그럼 그냥 능력 좋은 신인일 뿐이야.
부장님 능력 없어도 10년 됐으면은 호봉 올라가고 그 다음으로 이제 승진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력에 따른 보상을 하고 있다. 경력에 따른 보상.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연공에 따라서 서열이 나눠져 있다. 그래서 연공 서열주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관리자라고 하는 건 이제 중간 요 부장님들급 이렇게. 이 사장님, 이거 다 없어졌네. 사장과 이제 밑에 사원들을 연결하는 이 중간 관리층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간에 이제 사원들의 의견도 조율하고 사장님의 의견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중간 관리층의 역할이 중시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관료제, 뭐가 이렇게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탈관료제가 등장을 하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순기능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문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로 하려고 하고 표준화된 규약과 절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업무의 안정성 그리고 굉장히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그냥 매뉴얼대로 처리하면 되니까 업무가 지속성이 있어요. 지속성. 업무의 안정성, 지속성, 그리고 앞으로 이 절차가 어떻게 처리될 건지 예측도 가능해요. 그래서 예측 가능성, 업무 처리 절차의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있는 반면에 단점이 훨씬 많겠지. 그래서 탈관료제가 등장을 하게 된 건데 역기능은 뭐냐면 너무 절차만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효율성을 추구하려고 지금 봐봐 여기 봐봐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이렇게 조직을 관리하려고 등장했는데 너무나 지금 비효율적인 거지. 뭐 하나 처리하려고 하더라도 문서가 써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효율성을 추구했던 게 결과적으로 비효율을 낳는 목적이 뒤집어지는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났고 목적이 좀 바뀐 거죠. 효율성 있게 추구하려고 관리하려고 했는데 결국에 너무 문서만 중시하다 보니까 비효율성을 낳게 되는 이런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업무만 하기 때문에 개인의 창의성이나 이런 걸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인간이 약간 기계같이 전락하는 인간 소외 현상. 그 다음에 뭐 새로운 막 프로젝트 도전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일하면은 경력만 채우면은 저절로 호봉이 올라오고 승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안전하게 가자 이런 식으로 이걸 무사 안일주의라고 해요. 아무 사고 없는 게 짱이다. 무사 안일주의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여기 예시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극복하려고 새롭게 등장한 조직을 관리하는 유형, 관리 형태, 관리 방법 이게 바로 탈관료제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탈관료제 등장 배경은 이제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다품종을 소량으로 생산하는 체제죠. 체제의 종류를 따르면 봐봐 관료제에서는 뭐 이렇게 뭐 운동화라든지 고무신 이런 것들 그래서 소품종을 대량으로 공장에서 찍어내는 생산 방식이었다면 정보화 시대는 고객들의 니즈에 맞춘 다품종을 소량으로 생산하는 맞춤형 그런 생산 방식이라고 이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 사회에 따라서 엄격한 위계 질서와 경직성을 지닌 관료제의 한계점들이 막 드러났어. 그리고 과학기술 이런 것들의 발달로 새로운 조직 형태가 출현이 가능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한 조직 형태도 등장할 수 있겠지. 재택근무도 가능해지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탈관료제가 등장을 했는데 이 탈관료제는 이제 어떻게 생긴 거냐면 아까 관료제가 이렇게 약간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위계 서열화 되어 있잖아요. 탈관료제는 어떤 회사들 생각하면 되냐면 예를 들면 IT 기업들 있죠. 구글, 넥슨, 넷플릭스 이런 거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개인의 창의성을 중시하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안에서 뭐 영업부가 있고 영업을 담당하는 또 마케팅을 담당하는 마케팅, 홍보 마케팅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전략기획실, 전략기획, 법무부, 뭐 회계, 뭐 이런 각종 그런 부서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이.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하나의 팀으로서 다 지워줘. 뭐요? 하나의 팀으로서 이렇게 막 소통하는 거. 하나의 팀으로서. 그래서 이런 팀제. 그래서
굉장히 유연하고 그때그때 어떤 사안이 터지면은 대처할 수 있고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런 관료 형태를. 그래서 보시면 조직 구조가 굉장히 유연하다. 이번에는 뭐 마케팅부가 좀 더 일을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런 사안이야. 그럼 여기서 더 힘을 쓰고, 그리고 이번에는 뭐 전략기획팀이랑 뭐 영업부랑 같이 합쳐서 무언가를 해보고, 다 같이 뭘 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이 탈관료제는 또 의사결정 방식이 위에 사장님이 있긴 있어. 위계 서열 조직이니까 있긴 있죠. 근데 그렇게 막 강력하게 뭔가 업무를 하다라거나 그러지 않고 이 사람들의 그냥 의견 이런 것들을 저희 이번 이런 아이디어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올려주면 오 좋은데 한번 추진해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이다.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이고 구성원의 개성, 자율성, 창의성을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보면 완전 성과제죠. 성과제.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호봉이 달라지는, 능력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지는 체제, 보너스, 성과급 막 이렇게 가져가는 체제죠. 실제로 제 친구도 뚜레쥬르 다니거든요. CJ 뚜레쥬르에서 순우유 시리즈 빵 개발해가지고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진짜 부러웠어. 능력에 따라 보상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중간관리층의 그런 부장님이나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 좀 축소가 되고, 직원 개개인들의 창의성이나 그런 자율성이 좀 더 중시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순기능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순기능은 그때 상황에 대해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거.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역기능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 정년 보장이나 이런 게 좀 되지 않고 이제 능력에 따른 성과주의다 보니까 좀 안정성이 개인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라는 게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이렇게 팀제 그리고 네트워크형 조직, 뭐 아메바 그때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그렇게 되는 그런 아메바형 조직 이런 유형들이 있다라고만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둘 중에 뭐가 더 효율적이다 이게 아니라 둘 다 어쨌거나 효율적인 가업 수행을 지향하는 거야. 근데 이제 관료제도 효율성을 추구하고 얘도 효율성을 추구해서 조직을 유연하게 관리하려고 했었는데 관료제는 지금 비효율성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등장한 게 탈관료제인 거죠. 어쨌거나 결론은 둘 다 효율적인 과업을 수행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탈관료제는 관료제와 달리 얘만 효율성을 추구한다. 이러면 틀린다 지문이야. 둘 다 효율성을 지향해. 알겠죠? 중요해요. 그다음에 공식적인 통제 방식이다. 공식적인 통제 방식. 관료제나 탈관료제나 조직이잖아. 조직을 운영하는 체제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 가족이나 또래 집단처럼 비공식적인 제재를 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통제 방식으로 제재를 한다라는 점. 그다음에 위계도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탈관료제는 다 친한 관계들이니까 1차적인 관계겠지. 이게 아니라 둘 다 회사예요, 회사. 그래서 2차적인 관계가 지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 특징들 조금 느낌으로 받아들이시고 한번 출제 활용 선택지를 분석해 볼게요. 관료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에 적합하다.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 무슨 사유였어? 고객들의 니즈에 맞춘 다품종을 소량으로 생산하는 체제는 정보사회잖아요. 정보사회는 탈관료제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 관료제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성원 간의 인간적인 관계가 강조된다? 아니죠. 인간적인 관계 아니고 그냥 약간 기계처럼 내 주어진 일만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하는 그런 제도잖아, 유형이잖아. 그래서 관계 강조되지 않고 인간 소외 현상이 그래서 발생한다는 게 문제점이지. 3번 관료제는 중간관리층 역할과 권한이 강하다. 부장님급의 역할이 중요해요. 탈관료제는 구성원의 창의적인 업무 수행이 용이하다. 그쵸? 개인의 자율성, 창의성이 존중되는 거. 관료제는 표준화된 규약 절차에 따라 업무 수행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표준화된 규약과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 그래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고. 탈관료제는 경력에 따라 예측 가능한 진급이 이루어진다. 관료제의 특징이죠. 경력에 따라서 진급이 이루어지는 거는. 관료제는 조직 내의 지위가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서열화되어 있다. 그쵸? 권한과 책임에 따라서 이렇게 서열화가 딱 되어 있지. 그래서
맞는 설명. 탈관료제는 외부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한다.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말. 관료제는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을 강조한다.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 탈관료제는 경력보다 업무 성과를 고려한 차등적 보상을 중시한다. 그렇죠. 성과주의죠. 그래서 맞는 설명. 관료제는 절차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본래의 목적을 소홀히 할 수 있다. 그쵸? 문서, 절차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본래 목적을 소홀히 하는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지. 탈관료제는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보다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 아니죠. 예측하기 어려운 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탈관료제는 이제 반복적인 업무 수행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고 요건 이제 관료제, 매뉴얼대로 처리하는 관료제에서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13번 관료제는 구성원의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어. 맞죠? 대규모 가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에요.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업무가 딱딱딱딱 나눠져 있어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기출지문 분석을 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A기업의 조직 운영 방식은 뭐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부장급 이상 임원만 100명이고 직원에 따라 권한과 책임이 다르다. 출퇴근 시간과 업무 절차는 회사가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승진과 보수는 경력과 직급에 따라서 결정된다. 어떤 조직 운영 방식일까요? 관료제죠. 관료제. 반면 B기업의 조직 운영 방식은 이거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여러 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팀 내 구성원의 관계는 수평적이며 세부적인 업무 절차와 내용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율권이 많이 주어졌네요. 그 다음에 능력과 업적에 따라서 승진과 보수가 결정되는 거 탈관료제 되겠죠. 탈관료제.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A라는 용어는 책상과 사무실을 의미하는 단어와 지배 또는 통치를 의미하는 단어의 결합에서 유래된 것으로 근대 이후 등장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식을 지칭한다. A는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위계화된 조직 안에서 구성원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공식적인 규칙과 절차를 강조한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뭐겠어요? A는 관료제구나. 따라서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는 있지만 여기 장점이죠. 지나치게 규칙과 절차에만 집착하는 문제점을 갖기도 한다. 관료제에 대한 설명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출 지문 분석까지 했어요. 얘들 이제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이고요. 영상 다시 한번 꼼꼼히 보면서 공부해 주시길 바래요.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요. 고생했어요.